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 그리고 국제적인 돌변적인 상황들이 연일 변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늘 우리가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 명언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연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는 차원을 초극하여 더 큰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몇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하나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과 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 해결 방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국가정보원에서 요즘도 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토시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그 역량이 떨어지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원 그 북한 문제나 해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급들 그리고 국장 아이들한테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잘 요약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건방진 우리 대통령실, 그 중에서 특히나 국가안보실에서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풍차를 달고만 있는 친구들도 오늘 저희 연구원에서 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국가의 발전적인 외교 전략으로 잘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글자로 페이퍼로 세상을 배운 철없는 아이들은 입에서 구상유취,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듯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불안하기 짝이었습니다. 마치 강보이 쌓인 아이가 물가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오늘 유럽과 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가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이 해법, 이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요약 정리해서 위로도 보고하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국제 정치학자인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2018년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기, Next Decade라고 하는 이 책자를 통해서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일본 사이에 에너지, 자본, 기술 교류가 확대될 경우에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6일 새벽 2시 23분경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노드스트림 1, 노드스트림 2가 있는데, 이 가운데 노드스트림 1의 라인 2개가 파손이 되어 현재까지도 사용 불능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덕분에 독일에서는 지금 전기료가 자그마치 과거보다 한 10배 이상 지금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게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지 말아다, 즉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등 과거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본인의 책 넥스트 디케이드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 전쟁의 기운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해체 이후 지난 30년 동안 나토 국가들은 군비를 대대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무기들의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는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던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은 급하게 한국산 무기들로 무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지난 70년간을 무기 생산 및 전시물자 비축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장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구매 요청에 신속한 납품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군수공장 가동률을 약 50%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에 납품하기 위해서 제작 중인 무기들을 우선적으로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게 긴급하게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군수공장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철강, 첨단 센서, IT 등 무기체계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군수공장 증설이 어려운 일도 아니며 기술 이전 및 현지 공장 건설 등도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기에 처한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납기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도입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 비싼 유럽산 무기 체계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또 이미 300만 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 중에서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당장 필요한 수십만 발을 선제적으로 수출을 하고 부족한 포탄 물량은 추후 생산하여 비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면 매우 짧은 기간 내에도 안보 위기가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의 경우는 러시아와의 불금 사업을 통해서 획득한 러시아 기술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절충 교육으로 받아온 미국산 기술 그리고 한국산 첨단 전자기술이 접목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무기 체계들입니다. 말하자면 불금 사업 이후에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청출어람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군에 대량으로 납품이 되면서 한 대당 공급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구매 비용이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능이 개량되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 체계들이 러시아 코앞에 대대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긴장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전쟁 비축 물자를 소진하였습니다. 포탄이 모자라서 북한에서 공급받을 정도로 군수 창고가 텅 빈 상태였습니다.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들로 빠르게 군비 증강을 한다면 허약해진 러시아를 동유럽 국가나 북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 한국군에 납품되는 한국산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을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구매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영공이 뚫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사거리 500km급의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등을 2030년까지 전력화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미사일까지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 구매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오히려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 경우 3단계에 걸쳐서 F-21 랩터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기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이미 함께 공중작전을 펼칠 무인기의 개발 또한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대 초가 되면 KF-21 스텔스기가 스텔스 무인 전투기 및 스텔스 무인 폭격기를 동반하여 작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 배치가 완료되는 향후 5년에서 6년 이후에는 러시아가 오히려 안보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국군이 한국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러시아의 피해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의 승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의 동진과 러시아 중국 연합 함대를 미국의 7함대가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소주제로 말씀을 계속 연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을 사주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북한을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월부터는 북서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북한 휴전선에서 생화학 무기를 터뜨린다면 바람을 타고 경기 북부 및 서울로 퍼져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은 오물, 쓰레기, 분뇨 이런 것들이 담겨져서 지금 풍선을 통해서 남쪽으로 전파가 되고 있죠. 이것을 그냥 쉽게 볼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방구가 잦아지면 큰 일을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남한 지역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남한 내 친북 세력인 종북 주사파들과 중국인들, 조선족들을 동원하여 후방에서 테러를 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전라북도 군산, 그리고 경기도 오산, 평택 등지에 대해서 대규모 테러를 통한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공격이 감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일어나게 만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이 어찌할 방도가 없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남쪽 지역에서의 혼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 3국이 모두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을 중국 해군이 사용하도록 이미 작년에 내어주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연합 함대를 구성하여 알래스카 지역으로 진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항을 중국군의 함정들이 기항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동해상에서 러시아 중국 연합 해상 훈련도 실시하는 등 극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만강 하구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의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 즉 요령, 길림, 흑룡강 이 동북 삼성 지역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이 배에 실려서 두만강을 따라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이송된 후에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실려 미국으로 혹은 유럽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두만강 하구 지역 개발이 되기 시작한다면 또 이것들이 좋은 결과가 생겨서 번영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의 동해 진출이 활발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러시아 해군과 중국 해군이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서 알래스카 지역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극동아시아 지역을 홀로 담당하고 있는 미 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미 제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의 대부분은 동중국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해군을 막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7함대가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중국 해군이 필리핀과 대만 사이 루손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단독으로 동해나 오치크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은 미국 7함대나 일본 해상자위대 입장에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함대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면 미국의 7함대나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어 알래스카 지역 방어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 연합함대의 알래스카 쪽이 뚫린다거나 중국 해군이 태평양을 뚫게 된다면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함정 건조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신형 함정을 배치하는 속도보다도 노후 함정들의 퇴역 속도가 더 빠르고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서 군비 증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중국 연합함대가 알래스카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에서 평화 상생 해법과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실질적인 주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지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삼각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해답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앞세워 북한을 흡수 통일하게 만들면서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여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개발하도록 만드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삼각동맹을 해체하고 러시아를 대중국 포위 전략에 앞장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50년대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극동아시아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유태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만 실패하였습니다. 그 당시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해온 이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 바로 하바롭스크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비로비잔 자치주입니다.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조선의 함경도 지역에 심한 기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함경도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고 그곳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덕분에 연해주 지역에서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극동아시아 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더 많은 조선인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연해주 지역에 조선인 학교, 조선인 극장, 조선인 언론사 등등을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심지어 조선과 러시아 국경 경비를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하여 많은 조선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러시아로 넘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조선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정착한 조선 사람들은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러시아군에 납품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고 이때 벌어들인 자금으로 체코 군단의 무기를 구매하여 독립군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연해주가 독립운동의 성지로 떠오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연해주에 정착한 조선인들이 첨단 무기와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소련 스탈린 정부는 1937년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 당시 강제 이주시킨 인원이 약 20만에서 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연해주에 100만 명 이상의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러시아 쪽으로 탈출시킨 뒤에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 및 경제관념 등을 교육시킨 후에 연해주에 공장을 세운 대한민국 기업의 근로자로 취직시켜서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매우 많다 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 지역을 러시아가 개방해 주게 된다면 굶주린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이 대거 탈북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인하여 코너에 몰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중국 및 북한과 경제 혹은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소련과 중국은 1964년에서 1969년까지 치열한 국경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1969년에는 우스리강에 한 섬을 두고 핵전쟁까지 벌릴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저 최근에 지난 5월 16일자로 푸틴이 북경을 방문해서 양국 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긴 것 같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가 친한 듯 하면서도 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나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앞세워서 탈북자들을 러시아 연해주 개발에 동참시키게 된다면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삼각동맹을 쉽사리 해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를 한미동맹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앞장세우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는 일을 하기 싫어도 대한민국과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뒤에 미국이 있고 미국의 입김을 대한민국 정부가 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같이 협력하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 북해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쇠빙 LNG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 3사 이외에는 이 지구상에서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북해 개발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러시아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발견하는 즉시 이미 건설된 수용소로 보내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 뒤에 연해주에 공장을 건설한 국내 기업들에게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취직을 시킨다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가공 공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생산된 값싼 제품을 한국,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한다면 중국의 각종 산업들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해주 지역의 공업 및 상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물품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러시아 내수 시장에 공급을 하고 유럽으로 이동시켜 수출하게 되면 막대한 운송료를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의 공산품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해주의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 이 지역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러시아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하여 서방 기업이 철수한 러시아 내수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에서 한국 기업들이 북한 주민들을 고용하여 생산한 각종 제품을 러시아 내부 시장에 유통시킨다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러시아를 활용한 대중국 해체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한인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고려인 사회와 연결이 됩니다. 거대한 한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죠.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조선족 사회도 급속하게 러시아의 한인 네트워크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선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은 중국 사람들이지만 연해주에 사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신분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선족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고 동북 삼성의 조선족들은 연해주와의 교역을 위해서 중국이 해체되는 과정에 중국 국적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중국에 근거지를 둔 조선족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면서 한국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거대한 한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중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애매하게 중국인으로 남기보다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러시아와 한국 만주 지역을 오고 가면서 무역에 종사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부에는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되어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량 탈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방, 치안, 경제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일자리를 두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붕괴 시에 대량의 탈북자 발생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대규모 탈북자 수용소를 연해주 지역에 건립을 하고 탈북자들을 훈련시켜서 연해주를 개발하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연해주 지역에는 발해 유물이 현재에도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즉, 고대에 연해주는 발해의 영토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연해주 개발에 동원한다는 것은 당나라를 공격했었던 발해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클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과정에서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의 의식주를 단기간 내에 해결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협력하여 연해주를 개발하는데 북한 주민들을 투입하게 된다면 2천만 명을 모두 연해주로 개발에 투입하는 것도 러시아 측에서 환영할 것입니다. 연해주와 시베리아에서는 2천만 명이 살아도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거대한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붕괴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북한 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동북 삼성의 조선족 경제권은 자연스럽게 한국화될 것입니다. 중국 해체 과정에서 동북 삼성 지역을 자연스럽게 한국에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으로 영토 편입과 같은 방식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보다 영토적 욕심이 없는 대한민국이 동북 삼성을 차지하게 된다면 동북 삼성 지역의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생산된 각종 물품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유럽으로 실어 나르면서 막대한 운송비를 챙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동북 삼성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배권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적인 작업을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 많은 요원들이 이런 일을 담당해야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과 러시아 연해주 공동 개발로 인한 러시아 무기의 대중국 수출 차단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는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연해주를 공동 개발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첨단 무기 및 무기 제작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여 침몰해가는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과 연해주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중국산 물품보다 훨씬 저렴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게 된다면 중국이 이 제품들을 사다 쓰면서 외화를 소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를 대한민국이 연해주 개발을 미끼로 하여 대중국 견제에 앞장세울 수 있다면 미국의 대중국 공세망은 더욱더 촘촘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통해서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미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공신력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볼 때에도 헷갈리는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말은 중국이 주적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 팀이 되도록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 창고를 텅텅 비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앞세워서 연해주 지역을 공동 개발하면서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 후에 주1 미군을 북한 지역에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이 북중 접경 지역 경계의 경계 방어를 맡는다고 한다면 중국은 군비 경쟁을 하다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50% 이상 올리는 것 대신에 저렴한 북한산 제품을 수입한다면 미국 내 물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또 중국 내 공장을 모두 문 닫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실업률이 폭증하면 원나라 명나라 원명교체기나 명나라 청나라 명청교체기 때처럼 내전이 벌어질 것이고 홍건적 난과 같은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부품, 기술 등의 대중국 유입을 차단하면서 한국산 무기들을 남중국해 국가들에 대거 판매하여 중국이 군비 증강하도록 유도한다면 중국 경제 몰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능 개량이 안 되는 중국산 무기들은 금방 고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해군과 공군을 잡으러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이와 같은 소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전쟁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두고서 대한민국과 패권전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한 달이면 핵탄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약 100발 정도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미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2,000발 이상 생산을 해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이죠.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까지 배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중국은 한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반중 여론이 폭발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에 과감하게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군과 한국군은 서로에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힘들게 될 것이고 결국 해군과 공군력으로 승부를 갈라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후퇴하고 있는 중국군과 경제력과 기술력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중국은 아마도 버티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과 1만 톤급 이지스함 건조에 1년 5개월밖에 안 걸리는 한국군이 핵잠수함과 이지스함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배치한다면 중국 해군은 북경 방어를 위해서 제주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즉 서해안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함정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 중국, 북한 삼각동맹이 해체되면 알래스카를 위협하는 러시아, 중국 연합함대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앞세워서 러시아를 대중국 포위망에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구상을 잘 가다듬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전권 유라시아 평화특사로서 미국과 러시아에 파견하여 잘 설득한다면 푸틴, 바이든, 트럼프 모두가 좋아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의 주적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굳이 우리가 미국에 설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미동맹의 주적이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러시아와 미국을 잘 설득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공리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그동안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작성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요, 아마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여기저기 많은 곳에 활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분석하지 못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요, 러일 전쟁, 즉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있었죠. 그 이후에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을사늑야. 우리나라의 주권과 외교권, 자주권을 빼앗겨 버리고 일본의 발바닥 밑에 들어가게 되는 실질적인 한일합방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1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조선 왕실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비교될 만큼 그렇게 아주 데자뷰가 극심하게 일치가 되고 있고요. 또 을사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망할 놈의 조선의 소위 대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이 나라 행정부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저 머리만 달고 다니는 할 일 없는 아이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흡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나 북한을 위요한 대한반도 내에서의 문제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가 조국 통일이라는 성업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데 할 일 없이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놀고 쉬고 자고 있는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관에 계시는 소위 국가 공직자 여러분들,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밥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마도 연금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앞날은 단 내일 순간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최대한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겸손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저희 공작관TV 크리에이티브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한 분 한 분께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